오늘의 책인싸는 본인 등판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경제전망서를 대중서로 쓰기 시작했고 네.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경제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널리 전달됐으면 좋겠다. 뉴 레짐의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이례적인 일인 건데 24년에는 원래부터 그런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도 자산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주요 전망의 근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얻는다. 오늘의 책인싸는 본인 등판이에요. 김광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저 대신에 MC를 맡아주실 분이죠. 예, 책인싸의 핵심 아나운서 우리 YTN 아나운서 최휘 아나운서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반갑습니다. 잠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YTN 라디오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최휘이고요. 현재 뉴스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평소 즐겨보던 채널인데 이렇게 네. 또 진행자의 역할을 두 번째나 주셨잖아요. 예. 너무 영광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23년 경제전망서를 냈을 때 네. 우리 최희 아나운서님께서 역시 대담을 진행해 주셨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진행자가 아니라 진행 권한을 넘겨드리고 게스트로서 본인 등판으로서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인 토크를 그래도 들어가 됩니다. 볼까요?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10월의 남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바쁘시다고. 제가 매년 10월이면 네, 내년을 전망하는 경제전망서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과거에도 경제전망서를 내기 전에도 국책에 있을 때도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또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쭉 경제전망을 보고서로만 냈었어요. 그러다가 6년 전부터 경제전망서를 대중서로 쓰기 시작했고 네. 이번 경제전망이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경제전망서고 벌써 여섯 번째네요. 2050년까지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2050년까지 진행 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건강하셔야겠어요, 교수님을. 예, 건강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2050년까지 쭉 그럼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신간 나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매년 10월이면 좀 많이 바빠집니다. 네. 이번이 여섯 번째 이제 책을 내신 건데 이렇게 경제전망 책을 매년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경제전망을 보고서로서 써왔고 그리고 보고서를 뭐 마치 여러 연구진 중에 한 명으로서 쓰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를 PM 자격으로 쓰다가 이 경제전망에 담겨있는 널리지나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정말 대중적으로 다 알려지면 좋겠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고 그럼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받아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대중어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내용을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정말 대중의 언어로 경제 전문가의 언어가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널리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경제전망서를 시작했고 2018년에 2019년 경제전망부터 시작을 했고 이번에 여섯 번째 전망서를 내게 된 겁니다. 이 책이 매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궁금해하신다는 뜻일 텐데요. 네. 우리가 경제 전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야, 정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라는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사 그 앞에 위협적인 요인이 있든 기회적인 요인이 있든 그걸 알아야 위협을 피해가고 알아야 기회를 포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떤 경제가 흘러갈까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더 유망 산업으로 성장할까요? 이런 향후 우리가 놓여지게 될 경제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경제 환경에 진입하는 것이 네. 준비된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경제 전망은 정말 필요로 하고 정부는 역시 경제 전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그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경제 환경에 맞는 정책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기업도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 경제 환경에 맞는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건데 네. 가게도 마찬가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가게의 투자 의사 결정, 진로 의사 결정 이런 다양한 선택들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잖아요.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스태그플레이션 2024 경제 전망 3분 미니 강연을 지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잠시 3분 미니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 올해 경제도 참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시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처음 시로 책을 서문을 시작했는데요.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오르막길이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23년 한 해도 정말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기 침체 너무나 힘들었는데 24년에도 그 어려운 경제의 연속선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는 안 잡힌 채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역시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고금리 현상도 장기화, 고착화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에 압력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다.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고 더 어려운 경제로 진입하지만 굉장히 재밌게도 자산 시장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제 주요 전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23년 지금 하반기부터 24년 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의 실물 경제적 흐름을 관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을 또 따로 떼어놓고 들여다보면서 어떤 시점에 이 자산 시장의 반등이 있는지 어떤 시점에 또 우리에게 투자 의사결정의 기회가 올지 라는 것을 가늠해보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보다 2024년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자산관리 전략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24년을 채비하고 준비된 날을 만들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미니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제가 정작 이 미니 특강 주문 받으니까 어렵네요. 예, 어렵네요. 예. 네, 2024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뇌리에 강하게 박혔는데 오늘 이 토크에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책을 제가 미리 살짝 봤는데요. 일부 일장에서 뉴 레짐의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뉴 레짐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체제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체제는 제가 정치를 논할 것도 아니고 뭐 군사적인 체제를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체제에 놓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2022년에 고물가를 맞이할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이었어요. 미국 물가 상승률 9.1%는 아나운서님의 인생 역사 동안 처음 보는 그런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네. 이게 바로 41년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고물가라는 숙제를 받아들인 거고요. 역시 그 고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정부는 통화 정책을 매우 이례적으로 또 긴축적으로 단행했단 말이에요. 역시 또 깜짝 놀랐어요. 2022년에는 고물가에 놀라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로의 전환, 긴축적 행보에 놀랐던 거예요. 근데 2024년이 되면 그 고물가 기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요. 물론 네. 물가 상승률은 떨어집니다만 물가는 안 떨어집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일 거예요. 고물가에 허덕이는 체제. 그리고 고물가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고금리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되는 체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그것에 놀라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특징으로 받아들이는 저성장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체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처음에는 놀라고 이상한 일이고 이례적인 일인 건데 24년에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례적인 일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해진 거네요. 그렇죠. 이게 고착화되고 장기화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실물 경제를 억압할 것이고요. 자산 시장에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게요. 네. 그렇군요. 좀 슬픈 현실 네. 같기도 하고요. 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에 익숙해져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또 이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매년 교수님 경제 전망서에 땡땡점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작년에는 내핍점이라고 표현하셨고 올해는 살펴보니까 상흔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제가 매년 점으로 그 해를 특정지어 보고 네. 그 점을 2050년까지 쭉 이으면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2018년에 2019년 경제 전망서를 쓸 때부터 2019년은 결정점이다. 2020년은 대전환점이다. 2021년은 회기점이다. 이탈점이다. 2022년은 회기점이다. 그리고 2023년은 내핍점이다. 그리고 24년은 상흔점이다. 상흔점이다. 근데 내핍점은 특히 제가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그리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명목 소득은 그대로일진 몰라도 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그대로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는 네. 그런 해일 것이다라고 작년에 올해를 전망했었고요. 실질 소득이 명목 소득과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함을 이겨내야 된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할래, 궁핍할 핍. 그래서 궁핍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해라고 내핍점이라고 올해를 규명지었었고요. 네. 그리고 24년 경제를 규명할 때는 상흔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상처가 낫긴 나아요. 그러나 상처가 낫고 나면 뭐가 남죠? 흉터가 남죠. 상처의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흔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0년에 엄청난 상처를 겪었죠. 코로나19. 네. 2022년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었죠. 두 번의 상처를 겪었는데 상처가 씻은 듯이 낫지를 않고 흉터가 남아 있는데 그 남은 흉터가 뭐냐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정의한 이유는 네. 고물가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성장은 더 지속돼요. 고물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저성장이 고착화돼요. 이걸 바로 그냥 문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그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해서 24년을 상흔점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2024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가요? 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미 23년 전망에서부터 한국 경제는 23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 놓인다라고 했고 실제 그 정의에 부합하는 기준치가 2%인데요. 2%를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이면 인플레고요. 2%를 하회하는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는 여전히 23년부터 24년까지 지속되고 고물가도 해결되지 못하니까 정의에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리 한국 경제는 네. 올해 23년부터 놓인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네. 그것보다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됐지 작년 이맘때 전망한 것보다 덜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큰 타이틀을 달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레이트 리세션 23년 경제 전망이었는데 네. 그때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제기시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글로벌 인플레가 안 잡혔고 글로벌리 경기 침체에 직면하니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 그래서 23년은 한국 경제만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했고 글로벌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진 않는데 네. 24년 경제는 글로벌리 모두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 이렇게 저는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더 어려워지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께 제가 대화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물가가 치솟아요. 근데 소득도 같이 늘어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또 반대로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물가도 막 떨어지니까 그래도 뭐 뭐 바꿈지 살- 않아요. 네,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디플레이션 경제예요. 이름하여.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럼요. 새우깡 2봉지 사 먹을 수 있다가 이제는 네. 한 봉지로 줄여야 네. 되니까 네. 힘들겠죠. 새우깡을 유독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제 최애 과자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셨군요. 저도 새우깡 참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예, 저 네. 대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새우깡 노래방 새우깡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새우깡 좋아한다고. 생일이 언제신지 생일 선물로 4월입니다. 4월에 제가 큰 봉지를 하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물 드려야겠네요. 예,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어려운 경제입니다. 예,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한다. 또 재밌게도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떨어뜨리고 디플레이션이면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도 올려놓고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는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면 한쪽은 위에 있고 한쪽은 아래에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려운 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약도 없는 마치 늪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24년 경제는 더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네. 세계 경제의 모습을 네. 전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4차 성어를 저는 잘 몰라서 네.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맞아요. 네. 뚜렷한 또 해결책은 없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